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34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 청원 내용과 함께 또 그간의 이 검찰 기자단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 또 청와대는 그래서 어떤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동안에 그 정부 기관 출입 기자단 제도가 문제가 많다. 네. 이런 언론 안팎의 논의가 많았는데 지난해 한 청원인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청원이냐.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 그래서 검찰 기자단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요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동의가 국민 34만 3,622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만이 넘다 보니까 청와대가 답변했죠. 네. 어떤 답변을 했느냐.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은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네. 지금 검찰 기자단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지 가입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기자단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기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네요.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래서 문턱이 높다. 그래서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검찰 기자단 운영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그 출입증 발급하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보도 자료 배포 범위 이런 것들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얘기한 것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많이 논의가 예전에 이 부분에 논란이 됐었죠. 대해서도 더 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기자 생활을 해본 저희 전에 보는 것 같은 기대가 마이크를 됩니다.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검찰 출입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저 이거 오늘 네. 방송국 출입하는데 마음이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제 네. 친정격인 언론계에 또 쓴소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실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기자단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이 돼야만 사실은 이제 투표를 또 이제 할 수 있는 대상에 오르는 거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아예 거군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요건처럼 출입처에 한 명도 기자가 없는데 우리 해달라고 찬반 투표해 주세요라는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기에 보통 이제 간사라고 있어요. 네. 기자단의 약간 대표격인데 이제 실무한다고 해서 간사라고 부르는데 간사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타진하면 기자단 내에서 언제 이런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를 해서 찬반 이제 투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법조기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 있고요. 과거에 일부 부처의 출입기자단은 만장일치제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참 웃을 수는 없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네. 이 이제 출입처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생 매체 한 기자가 주말마다 기존의 거기를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린이날에는 그 기자의 아이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선물을 들고 가고 맛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시장에 들려서 부침개를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읍소를 해서 1년이 걸려서 기자단 투표를 통과했다. 이런 참.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문턱이 높은 거예요? 이유는 좀 알아야 되지 과거에는 않을까요?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좋게 보자면 이 공공기관의 정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개발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개발 부분과 관련된 정보를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매체에서 특정 매체가 어떤 그런 개발 이익을 가지고 사익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해서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을 경우에 투기 세력한테 악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 특히 이제 법조기자단의 경우에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나름의 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사 정보가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에게 잘못하면 흘러 들어간다. 취재를 목적으로. 그래서 기자단 내에서의 나왔던 논의는 최소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도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요. 과연 이것이 기자단을 초기에 만들었던 목적과 맞게 운영이 되고 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저도 참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곳에 나름 국민들이 그래도 어떤 권리를 주고 우리가 취재 정보라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많은 공무원이라든가 고위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기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견제와 권력 감시 비판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죠. 네. 사실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자단이라는 것이 이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에 운영되고 있느냐, 권력의 감시와 견제, 비판, 정보의 공개의 투명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자단에 가입해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활용이 되어 있는지 그 지점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 본 적도 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있던 회사가 기자단 투표를 통과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죠. 전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거꾸로 제가 이제 지방에 파견을 나갔을 때는 그 지방의 관공서에 제가 속해 있는 매체가 기자단 투표에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자단 투표에 통과하지 못한 단체에 파견 근무를 갔는데 기자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한 기자가 나가라고 해서 예, 제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쪽 대변인하고 기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길래 좀 친해져서 선배님들의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좀 투표 대상이라도 올라가야겠다라는 이제 나름의 열정으로 따라갔는데 그 대변인분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정 기자님이 자꾸 따라오면 다른 기자들이 저한테 왜 기자단에 들어오지도 않은 기자를 밥 먹는 자리에 불러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냐라는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서 밥을 못 먹고 나가서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단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안 들어가 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데 밥을 못 먹고 빵을 사 먹어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기자들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도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폐쇄적일수록 권리가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보도자료의 정확성이 확인되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정보부처에 공개된 보도자료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보고 자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자단을 뭐 좋고 나쁘고의 쟁점을 떠나서 이제 사실 기자들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이제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검언 유착이든 또는 권언 유착이든 간에 기소가 되기도 전에 수사 단계에서 누군가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들이 그래?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라라는 알 권리 충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죠. 네. 선거 가능성 A 후보와 B 후보가 있는데 B 후보 측 어떤 관계자들이 계속 이 사람을 고소고발합니다. 그럼 A 관계자는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보가 흘러나오면 선거 과정에 사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소가 되기 전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의 기준을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언론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본인들이 기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검사들이 사건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흘린다라는 관행을 사실 현장에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는 기자단만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 사실은 양쪽에다 문제가 그렇죠.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좀 나쁜 쪽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관행도 같이 고쳐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오늘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사실 이 법조 기자단이 그동안의 어떤 검찰 움직임을 좀 감시 감독하는 기능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피의사실 공표 얘기했지만은
권력에 대한 수사의 부분에서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면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힘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특권처럼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사거리를 중요한 기사거리를 받는 것이 권력처럼 독점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기자단 얘기하면은 검찰 기자단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그렇죠. 출입하는 기자들이 네.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폐쇄적이고 한정이 되다 보면 그 부처 공무원이나 그 기관 담당 그러니까 검찰이면 검찰하고 자연스럽게 가깝게 됩니다. 친분 관계가 형성되면서 형 동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그게 가능성이 유착이라고 많다. 볼 수도 그게 있죠. 또 이제 네. 거리가 좁혀지다 보면 유착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출입처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는 기자 그러면은 참 멋지다. 그리고 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준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 언론 환경이 뭐 인터넷부터 해서 매체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또 이상한 그 짓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거름망이 필요하다. 이런 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이걸 통과하는 분들을 출입시켜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숨겨진 것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다 알려진 사실인데 1분 먼저 썼다. 속보를 먼저 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높다라고 해서 뭐 좋은 그렇죠. 평가를 해준다던가 혹은 이거 정말 아픈 현실인데 뭐 출입처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심지어 일부 아주 소수 기자들은 인사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인사에서 어떤 혜택을 받은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돼서 좀 문제가 된 사례 또는 제가 이제 손이 떨리는데 아주 일부 기자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의 출입처에 본인의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사기업은 그렇다 치는데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정말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건 사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지역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 또 그런 가족관계 인맥이 생기거든요. 언론사 자체 내에서도 그럴 경우에 어떤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런 건 하지 말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언론이 바로 서야 되죠. 네. 사실 아까 사명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이런 공정한 여론 형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속보 경쟁 사실은 1, 2분 차이인데 이걸 위해서 무리한 또 기사를 오보가 낸다. 나기도 합니다. 오보는 특히 예. 많죠. 그렇기 예. 때문에 무리한 오보를 냈을 때는 우리가 저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를 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공익적 관점에서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한 오보를 했을 때는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언론의 자정 기능도 믿지만은 이런 식의 규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안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나온 이유는 인정하나 잘못하면은 권력자들이 작은 언론사에게 보복성 그렇죠. 성격으로 하는 예. 것이 된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청취자 여러분께 오해를 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하면서 일부 기자들이 가족의 신원까지 노출돼서 협박을 받는데도 그만큼 꿋꿋이 위험한 그렇습니다. 경우도 많죠. 꿋꿋이 취재한 기자들도 있고요. 모두가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시선에서 정말 1, 2년 동안 현장에서 고생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언론에게는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그러네요. 또 잘하는 기자들이 또 제대로 많이 힘을 얻지 평가받아야죠.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좀 가겠습니다. 이제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성 가산점 논란이 있다는 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가 좀 커지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불만은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자 이번 서울시장 관련 또는 부산시장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여성 가산점을 놓고 다시 한번 논쟁이 불이 붙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경선 방식에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네. 했고 자,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여성 청년의 경우에는 10%에서 20%를 네. 본인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인데 조금 다릅니다. 자, 여성 후보의 경우에도 신인인 경우가 있고 신인이 아닌 경우가 그렇죠. 있겠죠. 자, 신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의 가산점만 주고 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25% 약간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네, 여성이지만 신인이냐 아니냐. 예, 약간 차등 방식이 있고요. 자,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서 경선 방식을 확정하면서 네. 여성, 신인, 청년, 중증 장애인을 정치 약자로 분류를 했고요. 예. 자, 여성의 경우에는 예비 경선에서는 20%, 본 경선에서는 1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방식이 100% 여론조사 방식. 100%가 여론조사. 그렇죠. 권리당원만 참여하는 것이 방식이 조금 다르네요. 시민 여론조사 방식이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 논쟁이 더 뜨겁게 벌어지는 이유는 100%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경원 지금 전 의원, 서울시장에 이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라던가 예. 부산에 출마한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이걸 그러면 약자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여성 가산점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를 이 과정에서 또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생겼고 이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정치권에서 지금 여성에 대한 목소리는 잘 반영이 그러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함께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사실 뭐 우리가 유리천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이 정치권에서는 콘크리트 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깨지지가 않고 아예 굳어있는. 깨기가 많이 힘들죠. 네. 사실 아주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도와주자 이런 측면에서 여성 가산점제가 생긴 거죠. 예.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 가산점 인지도도 있고 사선이나 뭐 재선이나 그렇죠. 원내대표까지 하고 맞습니다. 영향력도 많은 여성 의원에게 굳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게 이거 차별 아니냐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랬나요? 네. 예. 그때 민주당에서 여성 가산점 20% 주겠다고 했더니 네. 당시 후보였던 천정배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이 이거 부당하다 이래서 반발을 심하게 했어요. 네. 당시 여성 정치인으로 누가 나왔었냐면 박영선 추미애 의원이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하도 시끄러우니까 당시에 추 후보가 어떤 특혜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던 이런 사건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여성 후보 반복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센 여성 후보에게 성별을 이유로 가산점 부여하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박영선 그렇죠. 의원을 겨냥한 것이죠. 그래서 여성 가산점 논란이 저는 그런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예비 경선 할 때 가산점을 줘서 힘들게 들어간 여성들이 네. 본 경선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예,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뭐 원내 수석 부대표라든가 정책위의장 이런 걸 살펴보면 거의 다 남자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그 한정혜 네네. 의원이 처음 두 번째로 정책위의장이 됐는데 이거 당 역사 70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힘들게 여성들이 들어가도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여전히 콘크리트다. 실제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 가산점제가 실효성은 별로 없지만 당분간은 유지가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이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별 할당제 이 본격적인 기울어진 판을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 1번은 무조건 여성 이런 식으로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게 일종의 성별 할당제라고 할 수 있는 그렇기 건가요? 때문에 예. 지역구 공천에도 30% 여성 할당제를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준다면은 정치권에 더 많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어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 하나 드려야겠는데 민주당이 권리당은 50%, 일반 국민 50% 있는데요. 네.
서울 부산시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반 득표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하는 결선으로 방식이고요. 가는. 예. 국민의힘도 본경선은 100% 시민 여론조사고 예비 경선은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힘이 센 여성, 인지도가 높다. 이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던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몇 %, 아닌 경우에는 몇 % 이렇게 좀 차등하는 방식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이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되네요. 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더 해보도록 하죠. 뉴스페이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